신앙과 사유를 더 깊고 넓게 만들 책으로 여러분의 서가를 꽉꽉 채우는 시간, 여기는 기독서가 클럽입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오인표 간사, 오늘도 서가를 채워주실 세 분을 소개합니다. 네, IBP 박예찬입니다. 네, 정월함 김유미입니다. 네, 정월함 박현철입니다. 기독서가 클럽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책을 통해 질문하고 함께 사유하는 팟캐스트입니다. 4명의 독서가가 서로 다른 책과 시선을 나누며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연 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입니다. 시를 즐겨 읽지 않는 제가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안고 오늘의 서가 문을 엽니다. 와. 과연 시는 이라고 읽으니까 아주 새로워지는데요. 네. 신처럼 들렸을까요? 제가 다시 좀. 시는? 신이라고 했어요. 시는? 네, 발음이 안 돼요. 네, 시는 아주 아나운서들 아주 모였구만.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저희가 녹음하는 이 시간이 아마 새해가 되고 처음 모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새해 계획들은 어떻게 잘 세우셨는지, 또 한 달 정도 지나간 이 시점에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해에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운동 열심히 하기. 그래서 거의 지금 주에 5번은 이제 헬스장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100권 읽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예찬 간사가 얘기해 줬는데 3일에 한 권씩 읽어야 1년에 100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꽤 좋은 성적으로 3일에 한 권 정도 읽는 속도로 지금 책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책 정리를 완수했고 그 뒤로 이제 간사지만 아직 안 나왔고. 네, 그렇죠. 저는 아직 있지만 이제 목적을 잃은 상황이라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 중이에요. 잘 유지하는 게 목표가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이제 어쨌든 또 다시 책이 쌓일 테니까 그거를 적절히 관리하고 네, 운용하는 것. 네, 그게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제가 알레르기 인간인데 약을 잘 안 챙겨 먹어서 약간 좀 병을 키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을 수 있게 그 집안 세팅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그 화이트보드 같은 걸 두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동그라미 가위표 이렇게 하고 있는 생활을 지금 거의 한 보름째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약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약을 잘 챙겨 먹으니까 진짜 좀 덜 가렵고 그래서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랑 가계부 쓰기 매일매일 저희 약간 정책을 바꿨어요. 한 달에 한 번 몰아서 쓰다 보니까 그 하루가 너무 끔찍해서 그렇겠네. 하루하루 그날 그냥 쓴 돈을 그냥 수기로 기록해보자 이렇게 짝꿍이랑 같이 다짐을 하고 그것도 한 보름째 하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다짐이 없는데 뭐 다짐도 없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다짐육은 좀 무슨 말이야. 어쨌든 뭐 한 해 시작을 다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좀 얘기 나눠볼 주제는 과연 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이 아니라 시입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자,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세기 시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영국의 시인 윈스턴 휴 오드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시가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를 왜 읽어야 할까요? 질문을 안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할 만한 이야기인데, 저는 시가 그 종이 말하면 좀 주저하게 되는데 말 잘해야 돼요. 말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이니까 이제 들어주시면 종이 낭비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넓은 면적에
글이 요만큼만 들어차 있다는 건 뭐랄까? 근데 이 물성의 이 책을 좀 낭비 이 표정들이 지금 다 아니 근데 초등학교 때 일기 숙제할 때 시 안 썼어요? 일기 숙제 아니, 저는 칸 채우기에 시를 많이 썼는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기예보 오늘은 너니 왔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시는 좋긴 하지만 알 수 없는 말들로 뭐 이제 표현되어 있어서 뭔가 제 마음을 울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간. 그런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매 회차 여러분들이 시를 낭송하셔서 약간 나도 좀 시랑 친해져 볼까라고 하는 좀 마음이 일었고 그래서 오늘 주제 시는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로 좀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내 인생을 뒤흔든 시 한 편이 있으신가요? 시가 종이의 낭비일까 아니면 산문이 잉크의 낭비일까? 오, 시인이야 시인. 신이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요. 저는 외우고 있는 시가 한 편 있어요. 암송할 수 있는 시 많진 않고 딱 한 편인데 김수영 시인의 봄밤이라는 시를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타도록 마음에 서둘지 말라 강물 위에 떨어진 불빛처럼 혁혁한 업적을 바라지 말라 이런 문장들로 시작된 시인데 고등학생 때 그 시가 좋아서 이렇게 일기장에도 여러 번 적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우게 된 시였어요. 김수영 시인 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김수영 시인은 조금 더 뭔가 약간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시, 뭐 풀이 눕는다 라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그 어느 날 고궁 밖으로 나오면서 막 이렇게 그런 시들 보면 뭔가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봄밤에서 만나는 김수영은 뭔가 매가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문장이 반복돼요. 서둘지 말라, 서둘지 말라. 그 이야기가 저한테 주는 그 당시의 위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아하는 시입니다. 인생을 뒤흔들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시 되게 좋고 그 소설도 되게 좋아. 저 네. 동명의 권여선 작가의 소설이 있죠. 네, 그 영화화 됐었나요?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좋고 저도 뒤흔든 시 하면 번뜩 떠오르는 건 없고 근데 또 시 얘기하면 저번에도 그랬듯이 또 윤동주 얘기를 안 하기가 힘든데 저로서는 그중에 뭐 가장 그 이 질문에 부합하는 거는 십자가인데 못해도 한 10번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만나는 시잖아요. 근데 대학 와서 이제 다시 그 시를 보다가 그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뭐 유명하지만 그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두 줄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상반되는 키워드 괴롭다랑 행복하다를 붙였고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괴로웠다는 거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럼 행복했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했고 근데 그 질문을 그 문장을 봤을 때 예수가 이 땅에서 살면서 느꼈던 어떤 행복들을 좀 소위 묵상해보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삶에서 괴로움과 행복은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겠다. 뭐 그 정도 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떠올릴 때 항상 좀 생각나는 그 문구고 그리고 그 밑에 행이 또 앞건인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 밑에 이제 처럼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무튼 그래서 되게 저에겐 중요한 저도 윤동주 시인의 서신 것 같아요. 어디서 보고 그거를 베껴 쓰고 외웠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냥 제 기억에는 항상 좀 떠오르고 외우고 편지 같은 거 쓸 때 그냥 편지하려고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런 시집 같은 것들 좀 찾아보면서 안도현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대에게 가는 길이 세상에 있나 해서 뭐 마지막에 내 스스로 길이 되어 그대에게 갑니다. 그 시도 제가 늘 기도하거나 좀 할 때 많이 떠올리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내는 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만약에 시를 싫어한다면 넌 진짜 글을 좋아하는 게 아니다. 진정한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를 좋아하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내가 아직 어디에 경지까지 다다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시집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시집 거룩한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거룩한 행운이라고 하는 시집은요. 유진 피터슨이 평생 약 55년간의 어떤 삶 속에서 쓴 70여 편의 시를 모아둔 책이에요.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의 여러 단어들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신앙의 언어들을 유진 피터슨의 방식으로 시로 표현한 책이고요. 유진 피터슨이 우리 신앙의 말들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데 좀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글을 쓸 때도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쓰지라고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예 아름답게 쓰려고 작정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이런 일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 거룩한 행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시집을 2권 샀어요. 하나는 박노의 새벽의 노동의 새벽.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이랑 지금 저 거룩한 행운 샀습니다. 노동의 시집은 왜 노동의 새벽은 왜 샀어요? 거기 나온 시 중에 이제 손이 잘린 그 동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되게 약간 그건 시 같지 않고 소설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도하는 게 되게 너무 감동적으로 잘 읽었고 저 시는 그 여기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또 단연도 국내에서 유진 피터슨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자부심.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마 저를 못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진 피터슨의 시집이니까 당연히 사야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저도 이제 번역된 시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기 뒤에 원문이 안 넣어져 있었다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원문이 있다고 하니 이게 혹 내가 좀 이렇게 갸우뚱해질 땐 좀 뒤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니 오해가 있을까봐 이 권혁일 목사님이라고 영성 전공하신 교수님이신데 이미 번역하셨는데 사실 번역하셨다는 얘기 들을 때만 해도 이제 이분이 유진 피터슨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했는데 시를 번역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과 걱정이 좀 더 컸는데 제가 지금 번역 얘기를 한 게 뭐 번역 상태를 지적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생각보다 되게 번역 잘하셨고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냥 그 영어시를 번역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아쉬움. 근데 유진 피터슨은 계속 그 리스크를 안고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것 같아요. 메시지 네. 성경도 이제 의역한 성경을 다시 재번역하는 그거에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번역해서 볼 만한 가치가 있고 또 그걸 감안했을 때 번역 작품 자체가 갖는 가치가 있고 한데 이제 이 시집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때 네덜란드였는지 여튼 네덜란드 문학원에서 한국 시인들이 한국 시를 이렇게 낭독하고 나서 네덜란드 시인이 너네 시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무 좋았다.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군을 잘 살리냐? 어떻게 모든 문장이 다로 끝나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우리도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지? 라고 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영시는 특히 이 라임이라고 하죠. 가군이 되게 중요한 어떤 장르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살려서 번역하는 거는 정말 그 새로 시를 쓰는 것과 같은 일이어서 저도 이게 가능할까? 특히 문학인이 아닌 사람이 이 번역을 한다는 것이 또 괜찮을까 하고 이렇게 쓱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 영어의 이 리듬감을 살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리고 그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지만 그냥 읽기에 무리가 없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떠셨어요, 예찬 선생님은?
그 일단은 맞아요. 역자가 굉장히 큰 어떤 결단을 해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였으면 이제 출판사에서 뒤에 원문 실겠다면 안 된다 손살을 쳤을 텐데 어쨌든 그거를 허용하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어떤 출판사하고도 그렇고 역자도 그렇고 배려 또 독자를 생각함이 되게 좋게 느껴졌던 것 같고 아무래도 번역은 진짜 시번역은 특히 논란이 많긴 하죠. 막 뭐 저기 T.S. 엘리엇 이런 되게 영미권의 굉장한 평론가 작가 이런 사람은 이제 번역되면 탈락되는 건 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느 순간 시성이 다 떨어진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재창조에 가깝다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읽는 우리에게 이어지는 게 있다라는 경험을 외국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랑 오늘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언어들이 바싹 마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뭐 삶이 너무 힘겨워서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께 좀 내 언어로 말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될 때 저는 시, 특히 뭐 성경의 시편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시들로 그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유진 피터슨의 샬롬이라고 하는 시 그 하단부에 자비에 재빠르시며 사랑에 신속하셔서 저희를 구하시고 샬롬을 만드소서라고 하는 요 시구가 저는 내가 기도할 때 이걸 보태어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가 바싹 마를 때 어떤 시들을 기도의 말들로 사용하시는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할 책이기도 한데요.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좋아하고 오, 오래된 같은 기도는 워낙에 유명하고 많은 분들한테 감동을 줘서 이게 첫 줄만 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아주 평안함을 줘요.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첫 첫 줄이에요. 연이 그래요. 첫 연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 뒤에도 되게 좋은 구절들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피게 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의 수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 오래된 기도 이야기가 오늘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약간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내가 먼저 할까 말까. 저도 오래된 기도를 가지고 왔고요. 앞에 그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첫 연을 읽어주셨으니까 저는 약간 뒤쪽에 있는 구절들을 좀 읽어보면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기만 해도 이런 구절로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뭐뭐 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큰 위안을 얻게 되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 약간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닮은 순간들을 찾게 하는 좋은 시인 것 같습니다. 최승호 시인의 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유명한 구절이긴 한데 그 첫 연이 이래요. 끙끙 앓는 하느님, 저는 당신이 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합니다. 뭐 이런 시구로 시작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어떤 그거를 생각하면 뭔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라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토로하는 기도를 어쨌든 많이 기도의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시편이 단식시가 많은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토로하고 쏟아놓을 때 그 기도를 듣는 존재는 이 세계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불쌍한 어떤 전능자라는 게 어떤 그 공감이 되는 어떤 내 존재랑 같이 어떤 맞닿게 되는 그냥 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너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가 아니라 가장 고통당하는 존재에게 내가 토로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그런 기도와 시가 좀 연결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는 어쨌든 우리의 좀 바싹 마른 기도의 언어들을 풍성히 해주는 것 같아요. 이 거룩한 행운 이 책에 실린 많은 시들도 저는 유진 피터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기도의 언어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시 중에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 말합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 유진 피터슨의 거룩한 행운 이 시들로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책은 제가 준비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오래된 기도라는 시를 쓴 이문재 시인이 엮은 기도 시집입니다. 엮근이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네, 그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를 보고 제가 이문재 시인의 시집들을 다 좋아하게 됐는데 작년에 이 책이 나왔어요.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오래된 기도뿐만 아니라 이문재 시인의 다른 시를 읽다 보면 이 시인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어떤 자기의 화두로 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일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걸 알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기도 시집이 나오는 걸 보면서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분은 정말 기도에 진심인 분이다. 스스로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라는 시집인데요. 시 선집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계속 모아온 기도문과 시인들의 시집에서 모은 그러니까 이 기도시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데 기도시라고 쓰는 게 있고 기도시와 관계없지만 기도의 마음을 담은 기도라고 읽을 수 있는 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 라인홀드 니버의 그 뭐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뭐 바꾸어야 할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는 그런 짧은 기도문부터 뭐 이문재 시인 본인의 그 오래된 기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한국 시인들의 기도문들 그리고 심지어 그 불교에서 스님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하는 공양 발언문이 있거든요. 그것도 실려 있어요. 네, 이 밥이 어디서 왔는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뭐 이런 그 기도문이죠. 공양 발언문. 그것도 실려 있고 그런 다양한 전통의 기도와 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시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처음 접하기 좋은 시집이 이제 시 선집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시 선집이면 읽었을 때 좀 모르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친숙하고 감동이 된다 하는 그런 그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시선집으로 특히 기도 시선집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게 좀 딜레마인데 저도 시집을 좀 찾아 읽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시보다는 산문에 익숙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뒤에 엮은이의 말이 있거든요. 시집을 엮으면 이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 딜레마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시집을 엮으며 라고 해서 글 제목은 첫 기도, 최근의 기도, 오래된 기도, 기도하시는 간절함의 혈연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 10페이지가 남짓한 길지 않은 글인데 이 엮은이의 글 안에 저는 제가 뭐 읽어본 기도에 대한 글 중에 가장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고 기도의 마음과 시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리고 그게 그냥 내면적인 수행과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활동으로서의 기도의 의미까지 잘 설명해주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영성 이런 것까지 소개해주는 아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 역근이의 말도 볼 겸 이 기도 시집은 한 권씩 사두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기도 시집을 제가 꽤 모았거든요. 근데 기도 시집은 그러니까 실용적 목적으로 모았죠. 모았는데 잘 안 팔리는지 절판이 많이 돼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고 추천해도 이렇게 사볼 수 없는 그런 시집들이 많은데, 요거는 당분간은 절판이 안 되지 않을까. 당신의 그림자 안에서 빛나게 하소서 책 좀 소개드리고요. 함께 좀 이야기해 봤으면 하는 질문은 아까 제가 얘기한 이 역근이의 말 마지막에 보면 이 책 뒷표지에도 써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다 라는 말로 맞춰요. 이게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기도의 가치가 우리를 형성해주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형성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시에도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시가 우리를 그렇게 형성해주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성숙하게 해주는 그런 효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기를 좀 형성했던, 시가 나를 형성하고 나를 성숙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숙 안 하셨군요. 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학보사에 제 글이 실린 적이 있었는데, 학보사에 시가 실렸어요? 아니 제 글이 실렸죠. 근데 그 글에 시를 인용했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김사인 시인의 김태정이라는 시였어요. 김사인 시인이 김태정이라는 친구 시인이 죽었을 때 남긴 시인데, 그 즈음에 저도 선생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친구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마음을 약간 달랠 길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요 시를 읽으면서 약간 스스로 좀 마음을 다독였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쨌든 시인 김사인이 친구 김태정을 떠올리면서 봄동에게, 겨울 갓들에게 그만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따다 말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 자라라. 갖가지 사물들한테 친구의 부고를 알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시와 함께 제가 제 일상을 찾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기도가 시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고 문학은 무용한 것이다라는 것과, 제가 던진 시는 어떤 일을 일으키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 또 충돌하지 않는 질문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 무용한 중에서 어떤 자고 깨고 하면서 자라나는 씨앗처럼 그 무용한 중에서 시가 갖고 있는 힘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힘들을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 좋겠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속에 그런 시의 언어들이, 그리고 시의 힘이 한번 경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도시 선집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은 제가 가지고 온 책입니다. 오규원 시인의 현대시 작법이라는 책이고요. 왜 웃으세요? 아니 그 선생님이 표지 얘기한 게 너무 웃겨서. 이미지 있는 책으로 다음 가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초판본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도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구글에 쳐봤거든요. 안 나오네요. 진짜 없네요. 그래, 없어. 개정판으로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개정판은 있어요? 지금도 개정판은 지금도 팔고 있어요. 네,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책은 1990년에 펴낸 초판본인데요. 90년이요? 독서실에서 간사님 몇 년생이에요? 저 97년. 이게 알았어,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첫 100일장에서 글을 쓰고 상을 받았어요. 시를 쓰진 않고 산문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문학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서 즐거웠던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갔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시를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 서가에 있던 책을 이렇게 빼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 책이에요. 선생님 책. 그래서 그때 책을 받아서 이제 처음 시작법 책을 펴본 거죠. 근데 저는 시를 어떻게 배워라고 생각을 하면서 책을 폈는데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 책 되게 재밌거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책을 발견하고 이거 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딱 열어봤는데 제가 필사했던 시가 있어요? 글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많이 쓰진 않았어. 그냥 몇 문장 이렇게 막 시적 표현과 관습적 인식. 시를 쓴다거나 이해하는 데는 관습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뭐 이런 문장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제법 소중한 책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정말 그 시를 잘 쓰고 싶은 이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기도 하고. 왜 자꾸 웃으세요? 웃기잖아. 그냥 시를 사랑하는 독자 아니면 시에 대해서 시라는 장르에 대해서 조금 알고자 하는 독자들이 교양 삼아 읽어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래도 몇 문장 한번 볼까요? 시적 표현의 이해. 처음 시를 쓰기 시작할 때 빠지기 쉬운 좋지 못한 관습적 표현들. 이게 첫 챕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막 왜 누구나 시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런데 그럼에도 시인이 시를 쓰는 것은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의 생각을 시라는 형식의 글로 표현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쓴다. 좋은 시가 되고 안 되고는 그런 행위의 결과일 따름이다. 글로 표현하고 싶다는 욕망과 좋은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막 알듯 말듯한 문장들 사이로 이제 시를 처음 공부하는 이제 첫 시간인 것 같은 글들이 막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 이야기했었잖아요. 한자 세대가 아닌데 이 책에 한자가 막 병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음가를 다 달아놨어요. 마법 천자문 본 세대 탐네. 제가 덩달아 가지고 온 질문은 시를 쓰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들 백일장의 기억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백일장에서 늘 산문을 고르는 사람이었지만 운문과 산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운문을 골라보셨던 적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시를 꽤 썼어요. 오. 연습장 노트로. 너무 꼴보기 싫어. 왜? 그때는 막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막 쭉쭉 쓰는 거죠. 뭐. 네. 그래서 대체로 어떤 시어에 꽂혀서 글을 썼을까요? 꽤 썼고 뭐 자랑인데 상도 받았어요. 오. 전국 단위 오. 그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었는데 상 받은 시가 그네 타는 거에 대한 뭐 그런 시였어요. 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썼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뭔가 분출하고 싶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자율학습 시간 같은 때 뭔가 하기 싫으면 쓰는 거 읽는 것도 막 보고 뭐라 그러잖아요. 소설 같은 거 못 읽게 하고 하니까 이제 쓰는 걸로만 분출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쓴 게 이제 시 아니면 편지. 네, 그래서 친구들 연애 편지도 대신 많이 써주고 오. 가상의 인물에 대한 편지도 쓰고 그런 좀 분출하고 싶은 감성이 그때는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시는 안 써봤고 소설을 썼어요. 오. 그래서 중학교 때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소설을 써요. 그럼 쉬는 시간에 쫙 돌려봐요.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편을 계속 쓰는 거예요. 혼자 지필로동을 네. 교실에서. 소설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저희 판타지 소설이었어요. 어. 동양 판타지?
서양판 다니나요? 약간 믹스앤매치라고 할까요? 야, 아줌마와 아저씨의 믹스앤매치 아줌씨 같은 그렇군요. 네. 전- 비웃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별로네요. 아 그렇긴 하죠. 아무튼 저는 질문이 시를 쓰고 싶었던 적이 있냐. 그 시인의 시작 수업을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시를 쓰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써보니까 또 시 읽는 게 어렵구나라는 걸 또 역으로 알게 되는 좀 신기한 경험. 내가 시를 쓸 때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게 내가 시를 읽을 때 어려움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시 읽기와 시 쓰기를 해보며 좀 시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확장이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저는 20억 광년의 고독이라는 시집 가져왔습니다. 그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일본 시인이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흔히 얘기하기로는 그 시로만 그 밥을 먹고 사는 유일한 시인이라고, 국민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국민 시인이라 하면 되게 어디에 나오냐, CF에 이분의 시가 인용되기도 하고 광고 이런 데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리고 우주소년 아톰 이런 OST에 가사를 쓰기도 하는, 그야말로 정말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시인인 것이죠. 지금은 타계하셨는데 그분의 시를 모은 선집입니다. 아무튼 이 슌타로의 시의 특징은 일상적이고 어떤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어떤 깊이나 메시지가 또 잘 담겨 있다고 보이는 시들을 많이 쓰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읽기 좋고, 또 시가 좀 어렵다, 낯설다 하는 분들도 펼쳐보기 좋은 시집이라서 가져와 봤어요. 뭐 그 중에서 좋았던 시가 많지만은 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아침 릴레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기 전에 이 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제목처럼 이게 아침을, 우리가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매초 아침이 오고 있다. 왜냐면 그 자전거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60도로 도니까 그 아침이 매 순간 아침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그 아침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 릴레이를, 아침을 릴레이하고 있다라는 게 이 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언제나 어딘가에서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들은 아침을 릴레이로 하는 것이다. 경도에서 경도로, 말하자면 교대로 지구를 지킨다. 자기 전에 잠깐 귀 기울여 보면 어딘가 먼 곳에서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보낸 아침을 누군가가 잘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봤을 때에 뭐 시란 건 무엇인가 했을 때 되게 어쨌든 표현을 좀 달리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싶어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지구촌 가족이다랄지, 뭐 다 같이 인류의 적이다, 뭐 이런 좀 뻔한, 너무 중요하지만 말들이, 언어가 너무 낡은 느낌, 너무 많이 사용돼서 익숙하고 그 패싱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인의 눈으로서는 새롭게 이 다른 각도로 조명하는 것들이 또 시의 작업이기도 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잠깐 귀 기울여 보면 어딘가 먼 곳에서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다 라는 표현이 너무 그 이미지가 생생하면서도 그 메시지도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을 찾아보면 그 그림책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분 시가 이렇게 남녀노소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다 보니까 이분의 시를 바탕으로 그림을 입힌 그림 시집도 굉장히 많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한두 권 읽어보셔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은, 시가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시가 좀 낯선 사람들에게 좀 추천해줄 만한 시나 시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김소연 시인의 마음사전이라는 책을 먼저 떠올렸는데, 그것은 김소연 시인이 저의 첫
시 선생님이었기도 하고 이 시를 쓰는 사람의 태도를 이 책으로 하여금 알게 한 책이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고르고 조금 더 정확한 말을 찾고 찾아내고 이런 책이어서 먼저 떠올랐고 시인은 외롭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룻밤을 꼬박 세워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에서 시작해서 이를테면을 거쳐서 마치 그것은 을 지나 비교하자면 즈음에 이르렀을 때야 겨우 외롭다는 말을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해하자마자 그는 침대에 누웠고 이내 코를 골았고 나는 공책을 펼쳤고 외로움에 대한 글을 썼대요. 그래서 그 뒤로 그와 대화를 나눌 때 내 입에서 나온 마음과 관련한 낱말들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고 그게 이 책이 되었다고 책 소개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다루고 있는 마음을 다루고 있는 낱말들의 어떤 이 세밀한 차이를 감각해보고 싶을 때 내 시인의 눈을 이렇게 빌려서 그 세계를 잠깐 맛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보다 노래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들이 대부분 시잖아요. 노래 가사들이 시고 운율이 있고 시적인 가사를 잘 사용하는 혹은 시 자체를 노래로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떠오르는 곡이 있으신가요? 하는 생각이 들고 떠오르는 곡은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이 떠오르요. 왜냐하면 가리고 싶다. 가지 못한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못한 길이 있는데 저는 그 시는 그것도 영시 번역이긴 하지만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가리워진 길은 훨씬 와닿는 그런 느낌? 그런 노래들이 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노래들 들어보시면 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시를 시집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그 여러 매체들 통해서 나온 것으로 시 하나를 접해서 그 시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텍스트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텍스트입이 가장 되게 멋지게 발현된 게 시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환천 씨의 시가 있어요. 이건 거의 다 인스타그램으로 공개하는데 그 이런 시인 거죠. 예를 들면 내 목 따고 속건에서 끓는 물에 넣으라고 김 부장이 시키드나. 제목 커피 믹스. 이런 토일 자기들이 미친 듯이 놀아놓고 내가 뭘 어쩌길래 뭐만 하면 내 탓이고. 제목 월요일. 이런 시들 있죠. 이런 시들의 작법에서 뭔가 내 글쓰기의 방식이나 내가 막 진짜 이런 가벼운 마음들을 좀 털어놓는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를 좀 마주할 수 있는 매체는 많이 있다. 시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차차 시를 마주하고 그리고 나서 시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를 검색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한 편씩 음미해 보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시인들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시집을 팔아야 시인들도 그런 고민이 들고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창비에서 나온 시요일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 구독하는데 좋아요. 사실 그것도 시인들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 선집 앱 매일매일 시를 추천해주는 앱이거든요. 그런 앱을 통해서 이렇게 꾸준히 좀 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듣다가 생각났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듣다가 저도 생각난 거는 그 김현신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질의응답하면서 예전에 참석했던 행사에서 질의응답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시에 대해서 좀 시의 맛을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어려운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시인이 답변한 게 그 시는 어려운 게 맞긴 한데 그러면 이제 시적이라는 말을 많이 써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시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이거 좀 이 노래 좀 시적이지 않냐.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슌타로도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시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선택한 단어는 그러니까 시정 어떤 시적임이라는 게 단순히 시에 갇혀 있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 삶의 어떤 이렇게 조각처럼 어떤 잔해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발견하는가가 어떤 시와 접촉하는 면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하나는 이제 기독서가 클럽이니까 시 읽어주는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그 고진하 시인의 시 읽어주는 예수라는 게 있고 좀 비슷한 맥락에서 저 오늘 소개한 이문재 시인 책이랑 좀 비슷한데 그것도 어떤 기독교적인 시들을 그 나열하고 거긴 또 에세이 본인의 단상들을 달아놨는데 그 단상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수려해서 그 책으로 또 시작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극지의 시라는 이성복 시인의 그 시론 시 강의록을 옮긴 책이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멋진 말들이 가득하고 그리고 시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그중에 그 책에 나왔던 건지 가물한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문장은 그러니까 시인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떠밀려온 시체에 가장 먼저 달려드는 파리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에 가장 밀접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최승자 시인과 말과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죽음의 냄새를 맡는 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 시집도 쉽다고는 했지만 또 어려운 시들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시는 그 실패를 되게 감내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기 실패하는 거, 내가 모르겠는 거, 그럼으로써 어떤 그 여백과 여지를 감각하는 거가 또 시이지 않을까 싶어서 어렵더라도 조금은 씨름해보기도 하고 그 공간을 남겨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라고 하는 장르가 가장 누군가에게 뭔가를 빼앗기는 장르인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외워져서 그 사람 것이 이제 돼버리니까 우리가 소설을 다 달달 외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시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눴는데요. 시는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세요? 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일까? 기독교적이다라는 것을 어떤 말로 다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시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은 시적인 것이다라고 일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가 줄 수 있는 유익과 또 시의 효용 그리고 또 시라는 장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얘기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한번 더 해볼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덧붙여서 몇 마디 더 하자면 그러면 어째서 기독교적인 것과 시적인 것이 다 있는지 그 둘이 왜 닮아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올해 청월함에서 그 세계를 조금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또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덧붙여봅니다. 네, 기대되네요.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이게 무례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문장을 예전에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비나 초월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장으로 신학이 과학 이하의 것이 아니라 그 시 이상의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을 봤는데 물론 시인과 시에 대한 무례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뉘앙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료한 거죠. 더 시에 가까운 거고 우리가 합리성과 과학적 논증으로 풀어나갈 지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어떤 신비와 초월은 시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는 것 같고 뭐 시에 대한 할 말이 되게 해보니까 많고 아직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시처럼 이 방송도 여백을 남기는 게 이미 너무 꽉 찼어요. 여백을 남긴 편집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시인 윈스턴 휴 워드는 이렇게 말했죠. 시는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종종 시 무용론처럼 인용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지만 인간을 바꾼다는 뜻으로 더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말할 때 가장 자주 소환되는 문장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요구하지 않지만 그렇게 조용히 사람을 바꿉니다. 어쩌면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깊은 일을 하는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으로 신앙과 삶을 깊이 사유하는 시간 기독서가 클럽,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